미스터리 저승사자의 정체. 당신의 이름이 저승사자의 명부에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푸른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저승사자와 협상하거나 속이려 했지요.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간절한 효심으로 죽음을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선시대 저승 신앙의 실체, 지금 귀 기울여 보세요. 제주도 저승차사. 제주도에서 전해오는 독특한 저승사자 차사본풀이 설화 소개. 제주도의 깊은 밤. 바람 소리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바닷가 작은 초가집 하나가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다. 집 안에서는 심한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노인 한 명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의 곁에는 제주도 무당이 작은 목소리로 차사본풀이를 읊조리고 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무겁고 단호한 걸음걸이.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초가 흔들리며 서서히 꺼져간다.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제주도에서는 저승차사를 사만이라 불렀다. 사만이는 다른 지역의 저승사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검은 갓과 푸른 도포는 같지만 그의 손에는 언제나 죽은 이의 이름이 적힌 차사패라는 나무패가 들려있다. 그리고 그는 절대 말을 하지 않는다. 오직 손짓으로만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한다. 무당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진다. 강림 차사와 괴내기 땅 부인이여, 이 영혼을 평안히 인도하소서. 저승의 12대문을 순조롭게 통과하게 하시고 염라대왕 앞에서 선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보다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옆에 와 있는 것처럼 노인의 시선이 빈 공간을 향한다. 그리고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머문다. 제주도에서는 저승차사가 오기 전 망자의 영혼을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 혼백이라 불리는 작은 천조각에 망자의 이름을 적어 임시로 영혼을 모신 후 무당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무당은 저승의 12대문과 그 문을 지키는 차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망자의 영혼이 순조롭게 저승에 도착할 수 있게 기원한다. 제주도의 저승차사 신앙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육지와 분리된 섬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역시 바다 건너 멀리 있다고 상상했다.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했고 이 여정을 돕는 차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노인의 숨이 완전히 멎었다. 방 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고요함으로 가득 찬다. 무당은 마지막 의식을 마무리하며 작은 종이배 하나를 접어 창문 밖으로 날려보낸다. 그것은 망자의 영혼을 태운 배로 저승으로 가는 첫 여정을 상징한다. 제주도의 차사본풀이에 따르면 강림 차사는 원래 인간이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후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는데 그의 지혜와 정의로움에 감명받은 염라대왕이 그를 저승차사로 임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강림 차사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때로는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전설이 있다. 바람이 잦아들고 밤이 더 깊어진다. 노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저승차사 사만이와 함께 그는 이제 저승의 12대문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다. 양반의 저승체험. 일시적으로 저승에 다녀온 조선 선비의 충격적인 경험담. 조선 후기 경상도의 한 마을. 학식 높은 선비 이태원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의식을 잃고 사흘째 누워 있었다. 의원들은 이미 그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했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태원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천장 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검은 갓과 푸른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말없이 그에게 손짓했다. 이태원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손짓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영혼은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가볍게 저승사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이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다. 익숙한 마을 풍경 대신 어둡고 안개 낀 길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멀리서 깊은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요? 이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안개 속을 걷던 그들은 마침내 넓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위에는 좁은 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다리 건너편에는 거대한 문이 보였다. 그 문 앞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태원은 생전에 많은 책을 읽었고 특히 불경과도가 서적에도 정통했다. 그는 이곳이 바로 삼도천이라 불리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라는 것을 직감했다. 내세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영혼들보다 덜 혼란스러웠다. 저승사자는 그를 줄 맨 끝으로 안내했다. 이태원이 줄에 서자 저승사자는 작은 책자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명부라 불리는 사망자 명단이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펼쳐 이태원의 이름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죽음의 시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차고라는 표시가 있었다. 이태원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했다. 혹시 자신의 죽음이 실수로 일어난 것인가?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이태원은 주위의 다른 영혼들을 관찰했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어떤 이들은 체념한 듯 보였다. 늙은이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다. 부자로 보이는 이들도 거지처럼 보이는 이들도 모두 같은 줄에 서 있었다. 마침내 이태원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거대한 문 앞에 섰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저승사자가 그를 맞이했다. 이 저승사자는 조금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붉은색이 섞인 도포에 손에는 철퇴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문지기가 물었다. 이태원입니다. 문지기는 자신의 명부를 확인하고 이태원의 명부를 가져온 저승사자와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상의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 후 이태원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착오가 있었다. 돌아가라. 이태원은 안도감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돌아가라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손짓으로 다시 온 길을 가리켰다. 이태원이 뒤돌아보니 그를 데려왔던 저승사자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원은 저승사자를 따라 다시 안개 낀 길을 걸었다. 돌아가는 길에 이태원은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실수로 저를 데려오신 건가요?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명부에 적힌 이태원은 당신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이태원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병으로 약해진 틈에 잘못 데려오게 되었다. 이태원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가 아는 마을에 또 다른 이태원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는 앞으로 죽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들은 어느새 이태원의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 당신의 몸으로 돌아가시오. 하지만 기억하라. 저승에서 본 것을 함부로 말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저승사자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이태원의 의식은 다시 어두워졌다. 꾀쟁이와 저승사자,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저승사자와 재치 있게 내기를 벌이는 농부의 이야기. 조선시대 경기도의 작은 마을. 홍서방은 마을에서 꾀쟁이로 유명했다. 그는 지혜롭고 재치가 넘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홍서방에게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추운 겨울날 홍서방은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당으로 검은 갓과 푸른 도포를 입은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 그 사내는 엄숙한 표정으로 홍서방을 바라보았다. 홍복동 내 수명이 다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홍서방은 즉시 그가 저승사자임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저승사자님, 제가 죽을 날이 오늘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하지만 오래 끌지는 마라. 홍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바둑을 좋아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판만 두고 가고 싶습니다. 저승사자님과 한 판 두어도 될까요? 저승사자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다. 좋다. 한 판만 두자. 하지만 그 후에는 즉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홍서방은 기뻐하며 바둑판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홍서방은 일부러 천천히 술을 두었다. 그는 각 수마다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했고 때로는 엉뚱한 질문으로 저승사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저승사자님, 저승에서는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저승에도 계절이 있나요? 염라대왕님은 정말로 무섭게 생기셨나요? 저승사자는 처음에는 짜증을 냈지만 점차 홍서방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승의 모습과 저승사자들의 생활, 염라대왕의 심판 과정 등을 조금씩 알려주었다. 그렇게 바둑은 한 판, 두 판, 세 판으로 이어졌다. 홍서방은 교묘하게 시간을 끌었고 저승사자는 그의 전략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둑을 두는 동안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그만하자. 저승사자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홍서방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님 밖을 보세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오늘 밤 저를 데려가면 길이 미끄러워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눈이 그치면 그때 저를 데려가시는 건 어떨까요? 저승사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데리러 오겠다. 준비하고 있거라. 저승사자가 떠난 후 홍서방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집 안의 모든 창문을 가리고 문 앞에 횃불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닭이 울지 못하게 닷장을 두꺼운 천으로 덮어두었다. 다음 날 아침 저승사자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하지만 홍서방의 집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고 홍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저승사자님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요. 약속은 해가 뜨면 데려가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승사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지만 홍서방의 집은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어 마치 아직 밤인 것처럼 보였다. 저승사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 순간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홍서방이 가둬둔 닭이 아닌 이웃집의 닭이었다. 닭이 울면 저승사자의 힘이 약해진다는 속설이 있었다. 저승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홍서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홍복동, 너의 꾀에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이제 가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때까지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저승사자는 사라졌다. 홍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다. 그는 자신의 재치로 죽음을 한 번 피했지만 언젠가는 저승사자가 다시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더 많은 지혜를 쌓고 더 많은 선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 지역에 따라 주인공의 이름과 저승사자를 속이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핵심은 같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그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저승사자의 외모와 역할, 조선시대 문헌과 민화에 나타난 저승사자의 모습과 기능 분석. 조선시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저승사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은 민화와 문헌에 나타난 저승사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개 검은 갓과 푸른색 또는 검은색 도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얼굴은 대체로 일반 사람과 비슷하지만 때로는 붉은 얼굴이나 무서운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특히 저승사자는 손에 항상 명부를 들고 다니며 때로는 쇠사슬이나 철퇴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저승사자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와 무가에는 저승사자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남아있다. 특히 바리대기 같은 서사무가에서는 저승사자가 망자의 영혼을 어떻게 데려가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저승사자의 주된 역할은 수명이 다한 사람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들은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며 명부에 적힌 대로 정확히 일을 처리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저승사자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인간의 간절함에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조선시대의 불교와 도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혼합된 독특한 저승관에서 저승사자는 단순한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그들은 죽음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민간에서는 저승사자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닭이 울면 저승사자가 물러간다는 믿음이었다. 이는 닭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알리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부적이나 주문 의식을 통해 저승사자를 잠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흥미로운 점은 저승사자가 항상 무서운 존재로만 그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이야기에서 저승사자는 공정하고 때로는 인정 많은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다. 특히 억울한 죽음이나 너무 이른 죽음의 경우 저승사자가 동정심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또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여정이 험난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장례식이나 제사 때 망자가 저승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식을 치렀다. 이러한 의식은 망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는 역할도 했다. 저승사자에 관한 민간 신앙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사마니처럼 같은 저승사자라도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다른 모습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저승사자 신앙이 중앙의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각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궁중과 민간의 저승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유교적 이념이 강한 궁중에서는 불교나 도교적 색채의 저승 관념보다는 조상 숭배와 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후세계를 인식했다. 반면 민간에서는 더 다양하고 생생한 저승의 모습과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효자와 저승사자, 부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효자의 감동적인 이야기. 조선시대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 김만석은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의원들은 이미 어머니의 병이 고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김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구해 어머니를 돌보았다. 어느 날 밤 김만석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방 안에 갑자기 찬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검은 갓과 푸른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저승사자는 김만석의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잠깐만요. 김만석이 저승사자 앞을 가로막았다. 제발 어머니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김만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기르시느라 고생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효도할 나이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발 어머니의 수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 수명을 줄이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많은 인간을 데려가 보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려는 효자는 처음 보았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감동의 기색이 스쳤다. 좋다. 내 정성이 감동적이구나.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어길 수 없다. 내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내 수명에서 그만큼을 빼야 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김만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수명이 얼마나 줄어들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사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승사자는 김만석의 진심 어린 효심에 감동했다. 그는 품에서 생사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김만석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대신 내 수명에서 20년을 줄였다. 죽음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내 효심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 특별히 허락한 것이니 앞으로 더욱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저승사자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김만석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승사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승사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은혜는 나에게가 아니라 내 어머니께 갚아라.
내가 연장해준 10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효도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저승사자는 사라졌다. 김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후 김만석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정확히 10년 후 봄 날씨가 따뜻한 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김만석 역시 부모님께 효도하며 성실하게 살다가 마을 사람들의 예상보다 일찍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김만석의 이른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오직 저승사자만이 알고 있었다. 김만석이 효심으로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한 대가로 자신의 수명 20년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효심으로 저승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핵심 주제는 같았다. 이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유교적 가치관인 효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그리고 그 효심이 죽음의 질서마저 바꿀 수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준다. 효자와 저승사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깊은 소망과 믿음을 담고 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효심만큼은 그 죽음의 질서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일 것이다. 현대적 해석, 조선시대 저승사자, 신앙의 의미와 현대 사회에서의 죽음에 대한 성찰. 이제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하고 믿었던 저승사자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검은 갓과 푸른 도포를 입고 명부를 든 채 영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정성과 지혜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저승사자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한 미신이나 옛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안에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을까? 저승사자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인간의 태도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승사자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다스리려 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죽음은 금기시되고 병원이나 요양원의 벽 뒤로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저승사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직면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죽음은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에서 저승사자와 마주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어떤 이는 지혜를 발휘해 시간을 벌었고 어떤 이는 효심으로 저승사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결국 모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점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선시대 저승사자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승사자 이야기에는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갈망도 담겨 있다. 저승사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며 부자든 가난한 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 세계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넘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정의와 공정함을 추구한다. 법과 제도를 통해 모든 이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저승사자 이야기는 그러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 오래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승사자 이야기는 인간관계와 정의 효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꾀쟁이의 이야기에서는 재치와 유머가, 효자의 이야기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죽음의 질서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조선시대 저승사자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 방식을. 그것이 바로 저승사자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사자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독특한 차사범 풀이부터 시작해 저승을 다녀온 선비의 경험담, 꾀쟁이와 효자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저승사자의 외모와 역할, 그 의미까지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럼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승사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다는 것. 둘째, 삶의 진정한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조선시대 미스터리나 전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